안녕하세요. 렌토의 오디오 책방 렌토입니다. 지난 한 주일 잘 지내셨는지요? 저도 잘 지냈습니다. 지난 한 주일간 여러분이 만나신 분들은 어떤 분들인지 궁금합니다. 여러분에게 으쌰으쌰 힘이 되고요. 응원이 되고 또 따뜻한 분들이었는지요. 그러길 바랍니다. 제가 수요일 제 유튜브를 업로드 시키고 나면 친구들과 지인들에게 링크를 보내주거든요. 그런데 그 링크 보내고 나서 답을 주시는 분들 가운데 집안 어른이 계세요. 지난 5월 21일에 고순생일을 맞으신 어르신인데요. 제게 다산 정약용 선생님이 쓴 글 노년유정이라는 글을 카톡으로 보내주셨어요. 읽어드릴게요. 밉게 보면 잡초 아닌 풀 없고 곱게 보면 꽃 아닌 사람 없으니 그댄 자신을 꽃으로 보시게. 털려들면 먼지 없는 이 없고 덮으려 들면 못 덮을 허물 없으니 누군가의 눈에 들긴 힘들어도 눈밖에 나기는 한순간이더이다. 귀가 얇은 자는 그 입도 가랑잎처럼 가볍고 귀가 두꺼운 자는 그 입도 바위처럼 무겁네. 사려 깊은 그대여, 남의 말을 할 땐 자신의 말처럼 조심하여 해야 하리라. 그 뒤에도 내용이 연결되는데요. 일부만 읽어드렸어요. 저는 자신을 꽃으로 보시게라는 말이 좋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오늘 렌토의 오디오 책방 제7화에서 렌토가 들고 온 책은요. 조던 피터슨 교수의 12가지 인생의 법칙이라는 책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18년도 10월 30일 날 초판이 발행됐고요. 한국어로 번역된 책이 30만 부 이상이 팔렸고요. 약 20만 부 이상이 팔렸을 때 조던 피터슨 교수가 한국 사람들에게 고맙다고 인사하는 영상을 봤던 기억이 납니다. 렌토의 오디오 책방이 2022년도에 늦게 시작되었어요. 늦기는 했지만요. 이 책을 소개하기로 생각했습니다. 사실 조던 피터슨 교수는 너무 잘생겼어요. 영화 배우라고 해도 될 만큼 이지적이고 간지 있게 생기셨어요. 오메가라는 시계 회사에서 광고를 해달라고 요청했는데 고민을 하다가 거절했다고 해요. 그리고 저는 그 조던 피터슨 교수가 인터뷰 영상, BBC 인터뷰 영상에서 감동의 눈물을 흘리는 걸 봤는데요. 그때 제가 느낀 건 이분은 굉장히 지성뿐만 아니라 감성을 겸비한 분이구나라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뭐랄까 심리학자로서 인생의 의미를 찾기 위해 연구하고 노력하는 분입니다. 그는 직접 유튜브를 운영하고요. 많은 젊은이들의 스승입니다. 현재 토론토 대학 심리학과 교수로서 학생들이 뽑은 내 인생을 바꾼 교수이기도 합니다. 조던 피터슨의 12가지 인생의 법칙이라는 책은요. 메이븐 출판사에서 발행하였고요. 강주연 님이 옮긴 책입니다. 이 책은 소개하기가 아주 쉽게 되어 있습니다. 책의 제목 12가지 인생의 법칙처럼 머릿말과 맺은말을 제외하면 12가지의 법칙으로 12개의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12개의 장을 하나씩 제목을 보면 굉장히 단순하고 쉽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럼 함께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1법칙, 어깨를 펴고 똑바로 서라. 저자는 바닷가재들을 통해서 싸움에서 이긴 바닷가재와
싸움에서 진 바닷가지의 이야기를 합니다. 싸움에서 이긴 바닷가지는 더욱더 당당해지고 세로토닌이라는 신경전달 물질이 많이 나오는데요. 사람에게도 세로토닌이라는 신경전달 물질이 있어요. 이것은 분비가 많을수록 행복감을 느끼게 해주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갖게 합니다. 패배나 실패를 경험한 인간은 서열 싸움에서 진 바닷가재와 비슷하게 행동한답니다. 어깨가 처지고 고개를 숙인 채 걷습니다. 자신감을 잃고 의기소침해지면 마음이 약해지고 불안감을 느낍니다. 상황이 나아지지 않으면 만성적인 우울증으로 발전하기도 합니다. 만약 당신이 높은 지위에 있다면 뇌 속의 계산기는 보금자리가 안전하고 편안하여 먹을 것도 많다는 것을 압니다. 세로토닌이 다량으로 분비된 덕분에 자신감 넘치고 차분한 모습을 보이며 허리를 곧게 펴고 당당한 자세를 취합니다. 불안한 경계의 눈길을 거두고 여유롭게 행동합니다. 현재의 위치가 안전할수록 미래도 밝은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생각하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한 계획에 집중합니다. 좋은 기회가 많으므로 눈앞의 작은 이익을 위해서 충동적으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더 큰 만족을 위해서 작은 만족을 참을 수도 있습니다. 신뢰할 수 있고 사려 깊은 시민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허리를 세우고 가슴을 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세가 나쁜 사람들은 예를 들어 가슴을 웅크리고 고개를 숙인 채 다니는 이들은 주변 사람들에게 왜소하고 자신감 없는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자신도 의기소침하고 무기력한 느낌이 들게 됩니다. 문제는 주변 사람들 반응 때문에 무력감이 더욱 증폭된다는 것입니다. 인간도 바닷가재처럼 자세와 겉모습으로 상대를 평가합니다. 따라서 패배자의 자세를 하고 있으면 사람들도 당신을 패배자로 취급합니다. 반대로 당신이 허리를 쭉 펴고 당당한 자세를 하고 있으면 사람들 역시 당신을 다르게 보고 그것에 맞게 대우합니다. 어깨를 펴고 똑바로 선다는 것은 겉모습에만 관련된 법칙이 아닙니다. 우리는 몸으로만 이루어진 존재가 아니라 정신적 존재이기도 합니다. 몸을 똑바로 하라는 말에는 정신 역시 똑바로 하라는 요구가 들어 있습니다. 똑바로 산다는 것은 존재의 부담을 자진해서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어깨를 펴고 똑바로 선다는 것은 두 눈을 크게 뜨고 삶에 엄중한 책임을 다하겠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자세부터 반듯하게 바로 잡아야 합니다. 구부정하고 웅크린 자세를 당장 버리세요. 당신 생각을 거침없이 말하십시오. 바라는 것이 있으면 그런 권리를 가진 사람처럼 당당하게 요구하세요. 다른 사람들이 가진 권리만큼 나에게도 그런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허리를 쭉 펴고 정면을 보고 걸어보세요. 좀 건방지고 위험한 인물로 보여도 괜찮습니다. 세로토닌이 신경회로를 타고 충분히 흐를 것이고 그러면 두려움도 사라집니다. 지금까지 제1법칙 어깨를 펴고 똑바로 서라. 청취자 여러분은 어떠셨어요? 그리 어렵지 않은 법칙이었죠? 이제 제2법칙 당신 자신을 도와줘야 할 사람처럼 대하라. 나 자신을 책임지고 도와줘야 할 사람처럼 대한다는 것은
나에게 진정으로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찾는다는 뜻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좋은 것으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또한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도 좋은 것은 아닙니다. 아이가 원할 때마다 사탕을 주면 그 아이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사탕이 아이에게 좋은 것은 아닙니다. 행복은 결코 좋은 것과 동의어가 아닙니다. 겨울날 외출할 때는 아이가 불편하다고 싫어해도 외투를 입혀야 합니다. 우리는 아이들이 도덕적이고 책임감 있는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게 도와야 합니다. 또 항상 깨어있는 존재로서 자신과 남을 배려하고 정정당당하게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을 위해서는 그렇게 하지 않을 이유가 있을까요? 미래를 상상하며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나 자신을 제대로 보살핀다면 내 인생이 어떻게 달라질까? 어떤 일을 해야 과감하게 도전하고 신나게 일하며 세상에 도움을 주고 기꺼이 책임을 지며 보람을 느낄 수 있을까? 시간을 어떻게 써야 더 건강해지고 더 많이 배울 수 있을까? 지금 당신이 어디에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미래를 위한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지금의 당신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한계를 극복할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또 당신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삶에서 혼돈을 줄이고 질서를 재정립하며 세상에 대한 희망을 품을 수 있습니다. 또 당신이 나아갈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그래야 당신 자신을 다스릴 수 있고 결국에는 원망과 앙심과 잔혹성을 떨쳐낼 수 있습니다. 당신만의 원칙을 명확히 세워야 합니다. 그래야 당신을 부당하게 이용하려는 다른 사람들에게 당신을 지킬 수 있고 안전하게 일하며 삶을 즐길 수 있습니다. 꾸준히 심신을 단련하고 자신과의 약속을 지켰을 때는 스스로에게 충분한 보상을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자신을 신뢰하고 동기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자신을 어떻게 대해야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을지 생각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당신 자신을 도와줘야 할 사람처럼 대하는 것, 당신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입니다. 지금까지 제2 법칙을 정리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저는 가끔 제 자신이 실수할 때 못마땅하게 스스로를 야단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스스로 부족한 점을 많이 도와줘야겠습니다. 그리고 다독이고 격려하면서 자신을 도와주는 조력자가 스스로 되어야겠어요. 이제는 제3 법칙, 당신에게 최고의 모습을 기대하는 사람만 만나라. 당신은 분명 지금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족에게 소개하기가 꺼려지는 친구가 1명에서 2명 있다고 합시다. 그런데 왜 그런 사람을 계속 친구로 두고 있을까요? 대다수가 의리 때문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의리는 우직함과는 다릅니다. 의리를 지킨다는 것은 상대방을 공정하고 정직하게 대하겠다는 약속입니다. 우정은 상호 협의입니다. 하지만 도덕적으로 세상을 더 나쁘게 만들려는 사람을 지지할 의무는 없습니다. 오히려 도와주는 것이 그릇된 선택입니다. 세상을 더 좋게 만들어 가려는 사람을 곁에 두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유익한 사람하고만 관계를 맺는 것은 이기적인 행위가 아니라 바람직한 행위지요.
우리는 그들 덕분에 좀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고 그들도 성장하는 우리를 보고 좋은 영향을 받을 것입니다. 건강하고 이상적인 인간관계란 이런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곁에 두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당신의 원대한 목표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곁에 있으면 함부로 행동하기가 어려워집니다. 당신이 냉소적이고 파괴적인 모습을 보일 때 그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자신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 선택을 하면 힘을 보태줄 것이고 그렇지 않을 때는 등을 돌릴 것입니다. 따라서 사소한 선택이라고 신중하게 결정하고 소임과 책임을 완수하기 위해 각오를 다질 것입니다. 선하고 건강한 사람들과 함께 지내는 일이 쉬울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문제 많고 질 나쁜 사람들과 지내는 것보다 더 어렵습니다. 몸과 마음이 모두 건강한 사람은 그야말로 이상적입니다. 그런 사람과 가까이 지내려면 강인한 의지와 꾸준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겸손해야 하고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모든 걸 스스로 판단해야 하고 조건 없는 동정과 연민도 경계해야 합니다. 그런데도 나는 당신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싶습니다. 당신에게 최고의 모습을 기대하는 사람만 만나세요. 제4법칙, 당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오직 어제의 당신하고만 비교하라. 우리는 하루 동안 500번의 사소한 결정을 하고 그걸 행동으로 옮깁니다. 500번의 결정과 행동이 모여 하루를 만들고 내일도 모레도 그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런 결정과 행동 중에 한두 개만이라도 좀 더 나은 걸 선택할 수는 없을까요? 더 나은 결과를 목표로 삼을 수는 없을까요? 좋고 나쁨에 대한 판단은 전적으로 나에게 달려 있습니다. 내일의 내가 어제의 나보다 조금이라도 나아진 면이 있다면 그것으로 성공입니다. 남을 의식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로지 나만의 기준으로 판단하면 됩니다. 오늘 어떤 선택을 해야 내일 좀 더 나은 내가 될 수 있을지 그 답은 나만이 알고 있습니다. 작은 목표를 세우세요. 처음부터 거창한 목표를 세우면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능력에 한계가 있고 쉽고 편안한 걸 좋아하며 걸핏하면 자신과 남을 속이려 하고 잘 안 되면 세상과 남을 탓하며 어지간하면 책임을 지지 않으려 합니다. 그러니 아주 작은 목표부터 시작해 보세요. 서투르더라도 결심한 것들을 행동으로 옮겨보십시오. 행동으로 옮겼으면 그에 대한 보상으로 따뜻한 커피라도 기분 좋게 마셔보세요. 내일도 모레도 또 다음 날에도 똑같이 해봅시다. 그러면 비교의 기준점이 아주 조금씩 올라갑니다. 이것으로 기적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제5법칙, 아이를 제대로 키우고 싶다면 처벌을 망설이거나 피하지 말라. 제6법칙, 세상을 탓하기 전에 방부터 정리하라. 당신 환경을 생각해보자. 우선 작은 것부터 살펴보자. 당신은 자신에게 주어진 기회를 100% 활용해 왔는가? 직장에서 전력을 다해 일하고 있는가? 혹시 분노와 원망이 사로잡혀 맥없이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지는 않는가? 형제와는 잘 지내고 있는가? 배우자를 존중하는가? 자식들을 애정으로 대하고 있는가?
건강과 행복을 파괴하는 나쁜 습관은 없는가? 당신에게 주어진 책임을 다하고 있는가? 친구와 가족에게 꼭 해야 할 말을 하는가? 주변을 더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하는 일이 있는가? 당신 삶을 깨끗이 정리했는가? 그렇지 않다면 지금부터라도 이렇게 해보자. 당신이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들, 그것들을 중단하라. 오늘 당장 중단하라. 그 행동이 잘못된 것이라는 사실을 이미 알면서 그 행동을 합리화하는데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 그런 식의 합리화는 전혀 도움이 안 된다. 혼란을 키우고 실천을 방해할 뿐이다. 이유를 정확히 몰라도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정도는 알 수 있다. 자세히 설명할 수 있고 명확히 표현할 수는 없어도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는 직감할 수 있다. 우리는 복잡하기 이를 데 없는 존재여서 누구도 자신을 완벽하게 알 수 없다. 게다가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지혜를 무시하려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중단해야 한다는 생각이 조금이라도 들면 그냥 중단하라. 그 비겁하고 천박한 행동을 당장 중단하라. 당신을 나약하고 부끄럽게 만드는 것은 입에도 올리지 말라. 당신을 강인하게 만드는 생각만 하고 당신에게 힘을 주는 말만 하라. 떳떳하게 말할 수 있는 것만 말하라. 다른 사람의 의견은 중요하지 않다. 오로지 당신의 판단이 행동의 기준이다. 세상이 정한 행동 기준을 따라야 할 필요는 없다. 그렇다고 당신이 속한 문화의 전통을 무시하지는 말라. 인생은 짧다. 전통이 오랜 시간이 걸쳐서 발견한 것들을 혼자서 알아낼 만한 시간은 없다. 과거로부터 이어져 온 지혜는 어렵게 얻은 것이다. 전통과 문화 속에는 분명히 삶에 유익한 지혜가 있다. 자본주의나 정치권을 탓하지 말라. 당신의 적들을 욕하지 말라. 체제를 손봐야 한다고 말하기 전에 당신의 경험을 먼저 정리하라. 또 겸손한 마음을 가져라. 가정도 평화롭게 꾸려가지 못하면서 어떻게 함부로 세상을 평가할 수 있겠는가? 당신의 양심과 이성이 시키는 일만 하라. 그리고 하루 동안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지켜보라. 몇 주가 지나면 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라. 제대로 실천하면 마음속에서 생각하는 것들을 말할 수 있게 된다. 아내나 남편, 아이들이나 부모님에게 당신이 실제로 원하는 것과 필요한 것을 말하게 될 것이다. 또한 당신이 해야 하는데 하지 않는 일이 있다면 그 부분을 바로 잡으려 할 것이다. 머릿속을 거짓으로 채우는 걸 중단하면 그 머릿속도 정돈되기 시작한다. 거짓 행동으로 삶을 왜곡하는 걸 중단하면 훨씬 더 나은 삶을 경험할 것이다. 그때쯤에는 더욱더 미묘하고 새로운 당신의 잘못이 드러난다. 그런 것이 있다면 역시 중단하라. 몇 개월 혹은 몇 년 동안 꾸준하게 하면 당신의 삶은 점점 단순해질 것이다. 판단력이 향상되면서 꼬이고 뒤틀린 과거 문제들도 정리된다. 냉소주의에서 벗어나 더욱 강인한 정신을 갖게 되고 더욱 당당하게 미래를 열어갈 것이다.
더는 삶을 쓸데없이 어렵게 만들지 않을 것이다. 그래도 인생의 비극은 피할 수 없다. 하지만 냉소와 기만으로 그 비극이 더 악화되는 것은 막을 수 있다. 그렇게 타락의 길에서 빠져나온 당신은 전보다 훨씬 더 강해져 있을 것이다. 인생의 피할 수 없는 비극에 좀 더 의연하게 대처할 수 있을 것이다. 비극을 그저 비극으로만 머물도록 그 비극이 불지옥으로 변하지 않도록 자신을 조절하는 법도 알게 될 것이다. 당신의 불안과 절망, 원망과 분노, 그것이 처음에는 폭발 직전까지 가더라도 결국에는 점점 사라질 것이다. 당신은 여전히 나약한 존재지만 맑아진 정신은 삶의 좋은 면을 발견할 것이다. 궁극적으로 당신은 누구보다 평화와 세상의 모든 선함을 지키는 강력한 힘이 될 것이다. 모두 각자의 삶에서 이렇게 되면 우리가 사는 세상은 더 이상 사악한 곳이 아니다. 그 후에도 자신부터 달라지려고 계속 노력한다면 인간의 삶에서 비극마저 사라질지도 모른다. 우리 모두 선한 삶을 살기로 한다면 세계가 어떤 모습으로 변할지 누가 알겠는가? 우리 모두 진실만을 말하고 높은 뜻을 목표로 살아간다면 바로 이 타락한 지구에 영원한 천국을 세울 수 있을지 누가 알겠는가? 세상을 탓하기 전에 방부터 정리하라. 저는 세상을 탓하기에 앞서서 자신의 방부터 정리하라는 것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느끼셨는지요? 법칙 7은 쉬운 길이 아니라 의미 있는 길을 선택하라. 여기서 쉬운 길이라는 것이 편의주의를 말하는데요. 저자는 말합니다. 편의주의적인 행동에는 신념도 용기도 희생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집니다. 쉬운 길을 선택해서 원하는 것을 갖는 것보다 어려운 길을 선택해서 의미 있는 것을 갖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게 뭔지,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뭔지 우리는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의미는 자연스럽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높은 목표를 세우고 그것에 맞게 행동하면 의미는 저절로 모습을 드러냅니다. 의미를 억지로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삶의 모든 요소가 최적의 상태에 놓여 있을 때 의미가 생겨납니다. 의미는 주변의 모든 것이 하나의 고귀한 목표를 향해 움직일 때 생겨납니다. 현재의 삶에 안주하지 않고 하루하루 더 나은 삶을 만들어 가겠다는 의지는 주변의 모든 것을 변화시킵니다. 인간이 경험한 모든 고난과 역사의 모든 끔찍한 투쟁마저도 선하고 강력한 무엇인가를 성취하는 데 필요한 동력이 되어줄 것입니다. 법칙 8은 언제나 진실만을 말하라. 적어도 거짓말을 하지 말라. 삶은 고통입니다. 부처도 분명히 그렇게 말했습니다. 기독교는 고통이란 감정을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의 이미지로 형상화합니다. 유대교 신앙도 고통에 대한 추억으로 가득합니다. 삶은 곧 제약이라는 등식은 피할 수 없는 실존적 진리입니다. 우리는 근본적으로 나약한 존재라서 신체의 쇠락을 피할 수 없고
사회적 심판과 경멸로 고통받습니다. 그 고통이 썸뜻하고 무섭지만 어떤 고통도 독자적으로는 세상을 타락의 늪으로 밀어넣을 수 없고 지옥으로 바꿀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나치와 마오쩌둥과 스탈린은 어떻게 세상을 타락의 늪으로 밀어넣고 지옥으로 바꿀 수 있었을까요? 히틀러가 강조한 것처럼 그렇게 하려면 거짓말이 필요합니다. 큰 거짓말은 언제나 강한 신뢰를 얻습니다. 대다수 국민은 의식과 의지의 차원보다 감성의 차원에서 더 쉽게 유혹되기 때문입니다. 국민은 지극히 단순해서 작은 거짓말보다 큰 거짓말에 더 잘 속습니다. 그들은 사소한 것들에 대한 작은 거짓말은 번질나게 해대지만 큰 거짓말은 자마하지 못합니다. 그들 자신이 거대한 거짓을 조작할 생각을 꿈도 꾸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진실을 터무니없이 왜곡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큰 거짓말이 거짓으로 입증되더라도 그들은 여전히 현실을 받아들이지 않고 다른 이유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저자는 진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진실은 현실을 가장 좋은 곳으로 만듭니다. 진실은 수천 년이 지나도 꿋꿋이 서 있는 건물을 세웁니다. 진실은 가난한 사람에게 음식과 옷을 주고 국가를 부유하고 안전하게 만듭니다. 진실을 말할 때 무한히 복잡한 인간이 단순한 말로 환원됩니다. 그러면 인간은 서로 적이 아니라 동반자가 될 수 있습니다. 진실할 때 과거는 진정으로 지나간 것이 되고 미래의 가능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진실은 결코 마르지 않는 최후의 천연 자원입니다. 진실은 어둠을 밝히는 빛입니다. 진실을 보고 진실을 말하세요. 법칙 9는 다른 사람이 말할 때는 당신이 꼭 알아야 할 것을 들려줄 사람이라고 생각하라. 인간은 대화하며 머릿속을 정리합니다. 매우 중요한 사실입니다.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없으면 정신이 망가집니다. 모든 물건을 쌓아두는 사람처럼 마음속에 있는 어떤 것도 정리하지 못합니다. 정신 건강을 위해서라도 대화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달리 말하면 마음을 정리하려면 마음이 필요합니다. 대화하는 동안 자신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은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화자가 새로운 정보를 전달할 때 어떻게 반응하는가요? 그 정보가 당신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요? 그 정보로 인해 당신의 내면은 무엇이 새로워졌습니까? 그 정보가 당신의 인식을 어떻게 바꾸었습니까? 그 정보를 근거로 어떤 새로운 의문을 품게 되었습니까? 이런 의문들에 관한 생각을 상대방에게 솔직하게 말하면 상대방도 좋은 영향을 받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며 당신과 상대방은 함께 새롭고 넓고 나은 곳을 향해 나아갑니다. 당신과 하자가 과거의 믿음을 버려야 변화할 수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낡은 껍질을 벗고 새로운 껍질을 얻게 됩니다. 저자는 이렇게 결론을 지어 말합니다. 그러니 당신 자신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세요. 그러면 이미 당신이 알고 있는 것과 새로 얻은 지식이 합쳐져 지혜로 변할 것입니다. 그야말로 최상의 지혜가 아니겠습니까? 당신이 꼭 알아야 할 것을 들려줄 사람이라 생각하고 상대의 말을 경청하세요. 제9법칙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우리는 대화라는 것을 하지요.
상대방의 말을 들어주는데요. 그 대화 속에서 상대방은 스스로 마음의 창고를 정리하면서 자신만의 답을 찾아가는 듯합니다. 설령 똑같은 얘기를 상대방이 하더라도 그것 또한 그 사람이 자신의 창고를 다시 정리하면서 재고 정리 말이에요. 새롭게 넓은 세계로 나아가려는 것인데요. 과연 우리는 얼마나 상대방의 말에 귀 기울이며 들을 자세가 되어 있는지 되짚어보는 시간이네요. 대화에서 자신이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항상 알아야 할 것을 들려줄 사람이라 생각하고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라고 저자는 말합니다. 이제 10법칙이에요. 분명하고 정확하게 말하라 인데요. 저자는 미국 그림책 작가 잭 켄트의 용 같은 건 없어 라는 어린이 책 이야기를 소개하면서 어떻게 양탄자 밑의 조그만 것이 자라나서 거대한 크기의 용이 되는지 얘기해 줍니다. 이때 용은 불륜 사건일 수도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일 수도 있으며 양육권 분쟁일 수도 있습니다. 또 불륜 사건을 예로 들면서 이 꼬마 괴물들을 양탄자 밑에 감추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 괴물들이 양탄자 밑에서 새끼를 치고 어둠 속에서 점점 커집니다. 그리고 당신이 전혀 예상하지 못할 때 어둠에서 뛰쳐나와 당신을 삼켜버린다고 합니다. 대화할 때는 주제를 의식적으로 명료하게 규정해야 합니다. 특히 까다로운 문제를 두고 대화할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대화의 주제가 모든 것이 됩니다. 이런 무분별한 대화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부부간의 대화가 중단되고 끊어지는 이유도 대부분 너무 많은 이야기를 하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일어난 문제, 지금 존재하는 문제, 훗날 닥칠 수 있는 문제 등 여러 문제가 주제로 오르며 대화가 말다툼으로 변합니다. 한 번에 모든 것을 논의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생산적인 대화를 하려면 다음과 같이 해야 합니다. 나를 불행하게 하는 건 정확히 뭐뭐뭐뭐입니다. 따라서 대안으로 내가 원하는 것은 뭐뭐뭐뭐입니다. 당신이 나에게 줄 수 있는 것은 정확히 뭐뭐뭐뭐입니다. 이렇게 한다면 당신과 내가 더는 불행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려면 먼저 다음과 같이 생각해야 합니다. 정확히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정확히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당신은 이렇게 정리한 내용을 솔직히 털어놓음으로써 혼돈에서 질서의 세계를 끌어내야 합니다. 불행과 혼돈에서 벗어나려면 정확하고 정직하게 말해야 합니다. 움츠리고 숨는다면 당신의 어두운 내면에 숨어있는 작은 용이 거대한 용으로 변해서 당신을 단숨에 삼켜버릴 것입니다. 당신의 의도를 말로 표시해 보세요. 그래야 당신이 의도하는 바를 명확히 알아낼 수 있습니다. 당신이 말한 대로 행동하세요. 그래야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아낼 수 있습니다. 주의를 기울여 관찰하세요. 당신의 잘못에 주목하고 그 잘못들을 정확하게 말로 표현하고 바로 잡으려고 노력하세요. 이렇게 할 때 각자의 삶에서 의미를 발견할 수 있고 삶의 비극으로부터 우리를 지켜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삶의 비극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법칙 11은요. 아이들이 스케이트보드를 탈 때는 방해하지 말고 내버려 두어라. 마지막으로 법칙
12는 길에서 고양이와 마주치면 쓰다듬어 주어라. 여러분은 고양이 좋아하세요? 아니면 개를 더 좋아하세요? 저는 고양이도 좋아하고요. 개도 좋아합니다. 사실 저자는 개를 기르고 있다면서 왜 하필 고양이냐고 하면서 개를 만나면 개를 쓰다듬어 줄 독자들이 반감을 품기를 원치 않는다고 말해요. 이 법칙에서 저자는 자신의 딸이 어릴 적부터 관절염을 심하게 앓아서 결국 고관절을 인공관절로 받게 되는 과정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또 발목 또한 인공관절 수술을 받게 됩니다. 그 기간에 나머지 가족들은 정신없이 살았는데요. 인생에서 큰 불행이 찾아온다고 해서 일상에서 할 일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항상 하던 일은 해야만 하고 최대한 정상적인 일상을 유지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럴 수 있을까요? 우리가 터득한 비결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큰 질병이나 위기 상황에 놓였을 때는 그 문제에 관해 대화하고 생각할 시간을 따로 정해둡니다. 그리고 매일 정해놓은 그 시간에만 그 문제에 관해서 상의합니다. 정해놓은 시간 외에는 그 문제에 관해 언급하지도 않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그런 문제가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을 제한하지 않으면 지치기 마련이고 결국에는 모든 것이 망가집니다. 온종일 고민한다고 해서 더 나아지지 않습니다. 힘을 아껴야 합니다. 질병이나 큰 위기는 한두 번의 전투로 끝나지 않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전쟁입니다. 최대한 평상심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래도 불쑥 걱정이 떠오르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럴 때마다 매일 예정된 시간에 그 문제로 걱정하지 않느냐고 다독입니다. 그러면 걱정을 떨쳐내는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됩니다. 뇌에서 불안을 담당하는 부분은 계획의 세부 내용보다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에 더 큰 영향을 받습니다. 계획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불안감이 크게 줄어듭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질병이나 위기에 관해서 생각하는 시간을 저녁이나 밤에 잡지 마세요. 숙면에 방해가 됩니다. 이어서 저자는 말합니다. 인생의 힘든 순간을 겨우 지나오면서 내가 터득한 비결 하나는 시간 단위를 아주 짧게 끊어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를 어떻게 보내야 할지 막막하면 우선 내일만 생각하고 내일도 너무 걱정된다면 1시간만 생각합니다. 1시간도 생각할 수 없는 처지라면 10분, 5분, 아니 1분만 생각합니다. 사람은 상상 이상으로 강인합니다. 지금 눈앞에 놓인 문제를 마주할 용기만 낸다면 생각보다 더 많은 것을 견딜 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아주 사소한 아름다움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인생이 완전히 망가지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다시 개와 고양이의 이야기로 돌아와서요. 개는 사람과 비슷합니다. 개는 사람의 친구이자 충실한 동반자입니다. 길들어지고 사회적이면서 위계 질서를 따릅니다. 개는 가족 서열 밑바닥에서도 즐거워합니다. 관심을 받는 만큼 충성과 존경과 사랑으로 보답합니다. 한마디로 개는 위대합니다. 하지만 고양이는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독특한 동물입니다. 사회적이지도 않고 일시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위계 질서를 따르지도 않습니다.
완전히 길들여지지도 않습니다. 재롱을 부리지도 않고 자기만의 방식으로 친근감을 표시합니다. 개는 주인 말을 잘 따르지만 고양이는 스스로 결정합니다. 고양이는 자기만의 이유로 인간과 자발적으로 교감하는 듯 합니다. 내가 보기에 고양이는 자연 그 자체이자 가장 순수한 형태의 존재입니다. 인간을 무심하게 바라보며 이해한다는 듯한 표정을 지으면 인간보다 우월한 존재라는 느낌마저 듭니다. 그리고 저자는 자신의 개와 앞집의 샴고양이가 만나는 얘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길을 걷다가 고양이와 마주치면 존재의 경이로움이 삶에서 피할 수 없는 고통을 보상해 준다는 것을 잠시나마 떠올려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길에서 고양이와 마주치면 쓰다듬어 주세요. 조던 피터슨 교수의 12가지 인생의 법칙, 즉 혼돈의 해독제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우리는 존재하고 존재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고요. 비극이 찾아오지요. 그것은 누구도 피해갈 수 없지만요. 우리가 12가지 인생의 법칙을 도움받아서 좀 더 지혜롭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렌토는 12번째 마지막 법칙에서 시간을 두고 고민한다는 얘기가 좋았습니다. 그리고 시간을 너무 멀리까지 계획하기가 막막하다면 이건 제가 잘하는 건데요. 뭘 맛있는 걸 좀 먹어볼까? 요새 나온 설빙의 딸기 요거트 빙수에 팥을 하나 더 따로 곁들일까 말까? 아니면 우유를 따로 더 넣어서 먹어볼까? 아주 단순하지만 나 자신을 행복하게 해주는 맛난 생각들 하기를 좋아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웃을수록 웃을 일이 많다고 합니다. 늘 웃고 살 수는 없지만요. 고민의 시간이 끝났다면 웃음을 떠올려 보세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함께한 저는 렌토입니다.